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4월 1일 오전 9시 23분입니다. 드디어 4월달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저는 지난 3월달을 좀 돌이켜볼까요? 저의 지난 3월달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공부 34회 많이 했어요. 일도 20, 일은 뭐 그렇게 적당히 한 것 같고, 참선, 운동, 영화 강의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데, 돌이켜보면 지난 3월달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제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뭐 조금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컨디션 조절을 잘 해가면서 자기 해야 할 일을 잘 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달도 이제 힘내서 살고 싶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녹록치 않죠. 지금 오늘 한덕수 최성목에게 최후 통첩을 민주당이 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안 하면 중대 결심을 내리겠다. 저는 오늘 임명 안 하면 반드시 둘 다 날려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번 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대혼란에 빠지는지 아니면 다시 평온의 길을 찾아 정의로운 길로 나아갈지 분수령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점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죠. 네, 맞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쌀 20kg와 라면 등, 그리고 기타 그 식재료들을 좀 어제 사다 놨습니다. 라면도 꽤 많이 사놨고, 그리고 정견이 밥도 많이 재워놨어요.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무슨 일이 생기든 해놨습니다. 가끔씩 이런 적이 제가 언제 있었냐면 코로나 시국 때, 아주 그때 위태로웠을 때 좀 약간의 사재기랄까요?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라면, 쌀, 뭐 이런 거를 사서 집에다가 조금 쟁여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버텨왔네요, 저도. 나름대로 저는 이게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저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제 스스로 제가 저를 지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확보를 해놓기 위해서 어제 오늘 주문을 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저께 잠자리에 든 다음에 푹 자고 간단히 씻고 명상을 또 한 45분 정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상이라는 게 참 좋아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자기의 깊은 내면을
탐험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오는 깨달음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명상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명상을 하곤 했는데 뭐 그것도 좋긴 한데 저는 저 자리에 앉아서 화면 끄고 조용히 명상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하는 명상도 가끔씩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침 공부를 하고 저는 밥을 먹을 생각이고요. 오늘 아침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총균세 미디어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7장 173쪽 야생 먹거리의 작물화. 제목만 봐도 그렇게 재미는 없겠어요. 그래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3쪽인데 네. 참고 문헌을 빼면 686쪽까지니까 아직 4분의 1 정도 했을까요? 자, 나아갑니다. 앞으로. 자, 제7장 야생 먹거리의 작물화. 모든 농작물은 야생 식물종에서 생겨났다. 그렇다면 야생 식물들은 어떻게 농작물이 되었을까? 도대체 어느 혈거인이 식물의 작물화를 생각하게 되었을까? 식물마다 작물화의 난이도가 크게 달랐던 것, 즉 어떤 종은 오래전에 작물화되고 어떤 종은 중세에 와서 또 어떤 야생식물은 우리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텼던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초기 농경민들은 어떻게 각종 식물을 작물화할 수 있었을까? 농장에서 키운 음식에 넌더리가 난 등산객이라면 야생 먹거리를 먹어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야생 식물 중에서 야생 딸기나 블루베리처럼 맛도 좋고 먹어도 안전한 것들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야생 과일도 우리에게 낯익은 농작물과 비슷하게 생겼으므로 재배된 과일보다 훨씬 작기는 해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대담한 등산객들은 먹으면 죽는 버섯이 많다는 점을 의식하면서 조심스럽게 각종 버섯을 먹어보기도 한다. 그러나 견과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야생 아몬드는 먹지 않는다. 거기에는 몇십 개만 먹어도 사망할 정도의 시안 화물, 가로 열고 나치의 가스실에서 사용되었던 독약, 가로 닫고 시안 화물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숲에는 이렇게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식물이 아주 많다. 그러나 모든 농작물은 야생 식물종에서 생겨났다. 그렇다면 야생 식물들은 어떻게 농작물이 되었을까? 이 문제가 특히 알쏭달쏭해지는 것은 많은 농작물이 그렇듯 야생 조상이 아몬드처럼 치명적이거나 맛이 안 좋은 경우 또는 옥수수처럼 농작물과 야생 조상의 생김새가 서로 판이하게 다른 경우다. 도대체 어느 혈거인이 이 식물을 작물화할 생각을 다 했으며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식물의 작물화란 곧 어떤 식물을 재배함으로써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인간 소비자에게 더 유용하도록 야생 조상을 유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물론 오늘날의 농작물 개발은 전문적인 과학자들의 의식적이고 고도화된 전문화된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그들은 현존하는 수백 종의 농작물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농작물을 개발하려 한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수많은 씨앗이나 뿌리를 심고 가장 우수한 표본을 가려내어 그 종자를 다시 심는다.
또한 유전학의 지식을 활용하여 좋은 변종을 만들고 심지어는 유전공학의 최신 기술로 유용한 특정 유전자를 옮겨 심기도 한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데이비스 캠퍼스에서는 하나의 학과, 과실재배학과 전체가 사과 재배 문제에 전념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학과, 포도 재배 및 포도주 학과는 포도와 포도주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식물의 작물화 역사는 만년 이상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초기 농경민들은 분자 유전학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 더구나 최초의 농경민들에게는 새로운 농작물을 개발할 때 본보기로 삼을 만한 기존의 농작물도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하는 일에서 멋진 결과를 얻으리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초기의 농경민들은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각종 식물을 작물화하게 되었을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어떻게 독이 있는 아몬드를 안전하게 바꿔 놓을 수 있었을까? 전보다 더 크게 만들거나 독을 감소시키는 것 말고 그들은 야생식물에 실제로 또 어떤 변화들을 일으켰을까? 주요 농작물만 보더라도 식물화 시기는 각각 크게 다르다. 완두콩은 BC 8000년경에 작물화되었고 올리브는 BC 4000년경에, 딸기는 중세에 들어와서, 그리고 피카는 1846년에야 겨우 작물화되었다. 오늘날에는 도토리를 따려고 떡갈나무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그처럼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귀중한 야생식물이지만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는 오늘날까지 재배되지 않고 있는 식물들도 많다. 무엇 때문에 어떤 식물들은 다른 식물들보다 작물화하기가 훨씬 쉽거나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까? 어째서 올리브 나무는 석기 시대의 농경민들에게 굴복했고 또 왜 떡갈나무는 뛰어난 농경학자들조차 좌절시키고 있는 것일까? 초기 식물의 무의식적 작물화. 먼저 식물의 관점에서 작물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자. 식물 쪽에서 본다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식물을 작물화했던 수천 종의 동물 가운데 한 종일 뿐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종이 그렇듯이 식물도 자손이 잘 자라서 부모의 유전자를 전할 수 있는 지역에 자손들을 퍼뜨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동물들은 걷거나 날아서 흩어질 수 있지만 식물은 그렇게 하지 못하므로 어떻게든 다른 매개를 통해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일부 식물들은 바람에 날리거나 물에 뜨도록 적응한 씨앗들을 갖게 되었다. 또 많은 식물들은 씨앗을 맛 좋은 과육으로 삼아 그 과육의 색깔이나 냄새로서 잘 익었다는 것을 널리 알려 동물들이 자기 씨앗을 운반하도록 만드는 계략을 쓴다. 배고픈 동물은 그 과일을 따먹고 다시 걷거나 따라가다가 부모나무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씨앗을 뱉어내거나 배설한다. 이 방법으로 씨앗은 수천 킬로미터나 멀리 운반될 수도 있다. 식물의 종자가 뱃속에서도 소화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 그런데 배설물 속에서 발화한다는 것은 놀랍기만 하다. 비위가 약하지 않은 용감한 독자라면 실험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많은 야생 식물의 씨앗들은 동물의 뱃속을 통과해야만 발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산 박과 식물의 한 종은 하이에나를 닮은 흑돼지에게 먹히는 일에 기막히게 적응하여 대부분 흑돼지의 배설 장소에서 자라난다. 식물이 동물을 유인하는 한 예로 야생 딸기의 경우를 보자. 딸기 씨가 여물지 않아서 아직 땅에 심어질 준비가 안 되었을 때 종자를 둘러싸고 있는 과육은 파랗고 시고 단단하다. 그러다가 씨가 다 익으면 과육도 빨갛고 달고 연해진다.
이렇게 딸기의 색깔이 변하는 것은 결국 개똥 집바퀴 같은 새들이 그 딸기를 따먹고 날아가서 종자를 뱉어내거나 배설하도록 유인하는 신호인 것이다. 물론 딸기가 자기 종자를 퍼뜨릴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만 새들을 유인하겠다는 의식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개똥 집바퀴에게도 딸기를 작물화하겠다는 의도는 없다. 딸기는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했던 것이다. 설익은 딸기가 파랗고 실수록 종자가 있기도 전에 새들이 딸기를 먹어서 종자를 망쳐버리는 일도 적어졌고, 잘 익은 딸기가 빨갛고 달수록 다 여문 종자를 멀리 퍼뜨려주는 새의 숫자도 많아졌다. 그 밖에도 무수한 식물의 열매가 특정 동물에게 먹혀 퍼뜨려지는 일에 적응했다. 딸기가 새에게 적응한 것처럼 도토리는 다람쥐에 적응했고, 망고는 박쥐에, 그리고 일부 사초류는 개미에 적응했다. 이는 조상식물의 유전자를 소비자에게 더 유용하도록 개량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식물의 작물화에 대한 우리의 정의를 일부 충족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진화 과정을 개량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새나 박쥐를 비롯한 동물 소비자들은 그 정의의 다른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동물들은 의식적으로 식물을 재배하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농작물이 야생식물에서 진화하던 초기의 무의식적 단계에서는 의도적으로 재배되지는 않았다. 다만 인간들이 자기 열매를 먹고 퍼뜨리도록 유인하는 방법으로 진화했을 뿐이다. 흑돼지의 배설 장소처럼 인간의 배설 장소도 최초의 무의식적 품종 개량자들의 실험장이었던 것이다. 무의식적 작물화의 선택 조건들. 배설 장소는 우리가 먹는 야생 식물의 씨앗을 우발적으로 뿌리는 수많은 장소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먹을 수 있는 야생 식물을 거두어 집으로 가져올 때 오는 도중에 집 근처에서 일부를 흘리기도 한다. 어떤 열매는 종자가 아직 멀쩡한데도 과육이 썩어버리는 바람에 먹히지도 못하고 쓰레기로 버려진다. 종자는 우리가 실제로 입에 넣는 과일의 일부이다. 예를 들자면 딸기는 아주 작아서 그냥 삼킨 후에 배설하지만 다른 큰 씨앗들은 뱉어낸다. 우리가 씨앗을 뱉는 자리와 쓰레기장도 배설 장소와 더불어 최초의 농업연구소였던 셈이다. 그 중의 어떤 연구소에 종자가 떨어지든 간에 그 종자는 먹을 수 있는 식물 중에서도 단지 몇몇 개체 가로 열고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즐겨 먹는 개체 가로 닫고 에서 나온 것이 때가 많았다. 야생 딸기를 따러 다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대개는 어느 특정한 딸기나 딸기덤불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최초의 농경민들이 의도적으로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을 때도 자연히 자기들이 선택한 식물 개체에서 나온 씨앗을 뿌리게 되었다. 큰 딸기의 씨앗을 심어서 자라면 그 덤불에서도 큰 딸기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유전 법칙을 모르면서도 말이다. 우리가 어느 후덥지근한 날에 모기떼에 시달리며 고생스럽게 가시덤불을 헤치고 다니는 것은 아무 딸기 덤불이나 다 좋아서가 아니다. 무의식적으로라도 우리는 어떤 덤불에 딸기가 많이 달려 있는지, 과연 그렇게 고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때의 무의식적인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물론 한 가지 기준은 크기다. 누구나 큰 딸기를 따기 바란다. 그저 하찮은 작은 딸기나 따겠다고 그렇게 햇볕에 타고 모기떼에게 뜯기는 일을 감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만 보더라도 농작물의 경우 그 야생 조상보다 훨씬 더 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이유를
일부나마 설명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슈퍼마켓의 딸기나 블루베리는 야생의 것에 비하면 거대하다고 할 만하다. 이러한 차이는 최근 몇 세기 동안에 생긴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식물들의 크기 차이는 바로 농업의 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재배되었던 완두콩은 인간의 선택을 통해 진화되어 이미 야생 완두콩보다 10배나 무거웠다. 오늘날 우리가 작은 야생 블루베리를 따듯이 수집 체련민들도 수천 년에 걸쳐 이 작은 야생 완두콩을 거두었다. 그러다가 가장 크고 먹음직스러운 야생 완두콩을 선택해 심는 일, 가로 열고 즉 우리가 말하는 농경이 시작되면서 자연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완두콩의 평균 크기도 점점 커졌다. 마찬가지로 슈퍼마켓에 있는 사과는 지름이 7에서 8cm나 되는데 야생 사과는 2에서 3cm에 불과하다. 가장 오래된 옥수수는 자루 길이가 1에서 2cm에 불과하지만 1500년경 멕시코의 인디언 농경민들은 이미 15cm나 되는 옥수수를 개발했다. 현대의 옥수수 중에는 무려 45cm에 달하는 것도 있다. 우리가 재배한 종자와 야생 조상의 종자 사이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명백한 차이점은 쓴맛이다. 많은 야생 종자는 동물이 먹지 못하게끔 쓴맛이 나거나 맛이 안 좋거나 심지어는 독이 있도록 진화했다. 그러므로 자연 선택은 종자와 과육에 각기 정반대로 작용했던 것이다. 과육의 맛이 좋은 식물은 동물에 의해 종자를 퍼뜨리지만 그 과육 속의 종자는 맛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물들이 종자까지 씹어서 발아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쓴맛이 나던 종자가 작물화를 통해 변화한 아몬드는 주목할 만한 예다. 야생 아몬드의 종자에는 지독한 쓴맛이 나는 아미그달린이라는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그것이 분해되면 이미 언급했듯이 시안화물이라는 독이 생긴다. 그 쓴맛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짜고짜 야생 아몬드를 먹어치우는 바보는 죽을 수도 있다. 무의식적인 작물화의 첫 단계는 우선 먹을 수 있는 종자를 채취하는 일이다. 도대체 야생 아몬드를 작물화할 때는 어떻게 그 첫 단계를 거칠 수 있었을까?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은 어쩌다가 몇 그루의 아몬드 나무에서 유전자 하나에 돌연변이가 생겨 쓴맛이 나는 아미그달린을 합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야생 생태에서라면 그런 나무는 새들이 발견하고 종자를 모두 먹어버리므로 후손조차 남기지 못하고 죽어버리기 십상이다. 그런데 초기 농경민들의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또는 호기심 때문에 주변의 야생 식물들을 모두 먹어보면서 다니다가 결국 쓴맛이 없는 아몬드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유럽의 농민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쓴맛이 아니라 단맛이 나는 도토리가 열리는 떡갈나무를 찾아내곤 한다. 고대의 농경민들은 이렇게 쓴맛이 없는 아몬드 종자들만을 처음에는 쓰레기장에서 무심코 그리고 나중에는 과수원에 의도적으로 심었을 것이다. 그리스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유적에서는 BC 8000년경에 이미 야생 아몬드가 나타난다. BC 3000년경 이전의 지중해 동부에서는 아몬드가 작물화되고 있었다. BC 1325년경 이집트의 투탄카멘 왕이 죽었을 때 그가 내세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 유명한 무덤 속에 부장된 음식 중에도 아몬드가 포함되어 있었다. 리마, 콩, 수박, 감자, 가지, 양배추를 비롯하여 수많은 낯익은 농작물들도 그 야생 조상은 원래 쓴맛이 나거나 독이 있었다. 그 중에서 어쩌다가 생긴 단맛 나는 개체들이 고대 등산객
식물들의 배설물에서 발화했을 것이다. 크기와 맛은 수렵 채집민들이 야생식물을 선택할 때 가장 명백한 기준이 되었다. 그 밖에도 살이 많거나 씨가 없는 과일, 기름이 많은 종자, 긴 섬유 등도 선택 기준이었다. 야생 호박이나 서양 호박은 종자를 둘러싼 과육이 거의 또는 전혀 없었지만 초기 농경민들은 종자보다 과육이 훨씬 더 많은 호박이나 서양 호박을 선택했다. 바나나는 재배할 때 이미 오래전부터 과육만 있고 씨가 없는 것들이 선택되었다. 거기서 영감을 얻은 현대의 농학자들은 씨 없는 오렌지, 포도, 수박 등도 개발했다. 씨 없는 과일은 인간의 선택이 야생 과일에서 진화되었던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좋은 실례이다. 자연 상태에서의 과일은 씨앗을 퍼뜨리는 매개물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대에도 많은 식물 중에도 기름이 많은 과일이나 종자가 선택되었다. 지중해 연안에서 제일 먼저 작물화된 과실수 중에는 BC 4000년경부터 기름을 얻기 위해 재배했던 올리브도 있었다. 경작된 올리브는 야생 올리브보다 열매가 컸을 뿐만 아니라 기름도 더 많았다. 고대 농경민들은 참깨, 겨자, 양귀비, 아마 등에서도 기름이 많은 종자를 골랐다. 근대의 식물학자들도 해바라기, 잇꽃, 목화 등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했다. 최근에 와서 기름을 얻기 위해 목화를 개량했지만 물론 그 전에는 직물을 짜기 위한 섬유를 기준으로 목화를 선택했다. 그 섬유는 원래 모카씨에 붙은 털이었다. 남북 아메리카와 구세계의 초기 농경민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다른 종의 목화에서 긴 솜을 선택했다. 아마와 대마도 직물을 짜기 위해서 재배했는데 섬유가 줄기에서 나왔으므로 이 경우에는 길고 곧은 줄기를 가진 개체가 선택되었다. 대부분의 농작물은 식량을 얻기 위해 재배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가장 오래된 농작물 중의 하나다. BC 7000년경 이전에 작물화되었음. 산업혁명 이후 목화와 합성섬유로 대체될 때까지 아마는 리넨을 짜는 유럽의 주된 섬유 식물이었다. 돌연변이 종자의 유용성과 자연 선택, 야생 식물이 농작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에 대해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은 열매의 크기, 쓴맛, 과육의 양, 기름, 섬유의 길이 등 초기 농경민들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던 특성이었다. 야생식물 중에서 그와 같이 바람직한 특징들을 유난히 많이 갖추고 있는 개체를 수확함으로써 고대인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식물들을 널리 퍼뜨려 작물화의 기반을 닦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밖에도 열매를 따는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선택하지 못했던 중요한 변화가 적어도 4가지는 있었다. 이 경우에는 열매를 따는 사람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이유 때문에 다른 식물은 수확하지 못하고 어쩌다가 구할 수 있는 식물들만을 수확함으로써 또는 식물에 작용하는 선택 조건들을 변경시킴으로써 변화를 야기시켰다. 그 같은 첫 번째 변화는 종자를 퍼뜨리기 위한 그것들만의 야생 상태에서의 기법에 영향을 미쳤다. 많은 식물들이 종자를 분산시키기 위한 그리하여 인간들이 효율적으로 종자를 채취하지 못하게 하는 특수 기법을 갖고 있다. 그러한 기법을 갖추지 못한 돌연변이 종자들만이 수확되어 농작물의 선조가 되었을 것이다. 분명한 예는 완두콩으로 그 씨앗,
꼬투리 속에 들어있다. 야생 완두콩이 발아하려면 우선 그 꼬투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완두콩은 꼬투리를 터뜨려 콩을 땅바닥으로 쏟아보내는 유전자를 진화시켰다. 야생 상태에서라면 돌연변이 완두콩은 부모 식물에 달린 꼬투리 속에 갇힌 채로 죽어버리고 꼬투리가 터지는 개체만이 그 유전자를 후손에 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인간이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은 꼬투리가 터지지 않고 그대로 달려있는 개체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인간이 먹기 위해서 야생 완두콩을 집으로 가져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곧바로 유전자 하나의 그 돌연변이가 선택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터지지 않는 돌연변이가 선택되었던 식물은 완두콩 이외에도 렌지콩, 아마, 양귀비 등이 있다. 야생밀과 보리의 종자는 터지는 꼬투리 속에 들어있지 않는 대신 줄기 꼭대기에서 자라고 그 줄기가 흩어지면서 종자가 땅에 떨어져 발아한다. 그런데 유전자 하나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줄기가 흩어지지 못한다. 야생 상태에서라면 종자가 공중에 매달린 채로 있어서 발아하여 뿌리를 내리지 못하므로 이 돌연변이는 그 식물에게 치명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돌연변이 종자는 줄기에 그대로 붙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편하게 수확하여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수확한 돌연변이 종자들을 심었을 때 그 후손 중에서 돌연변이 종자는 농경민들이 다시 수확하여 부릴 수 있었지만 정상적인 종자들은 땅에 떨어져서 수확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농경민들은 자신의 자연 선택의 방향을 180도 돌려놓았다. 종전에는 성공적이었던 유전자가 갑자기 치명적이 되었고 반대로 치명적이었던 돌연변이가 성공적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만년도 더 지난 옛날에 그렇게 줄기가 흩어지지 않는 밀과 보리를 무의식적으로 선택했던 것은 모든 식물을 통틀어 인간에 의해 개량된 중요한 사례였다. 이 변화는 곧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농업이 시작된 전환점이기도 했다. 두 번째 유형의 변화는 고대의 등산객들에게 더욱더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다. 기후가 매우 불규칙한 지역에서 자라는 한해살이 식물들의 경우 만약 그 종자들이 금방 그것도 모두 동시에 발아한다면 치명적인 일이다. 그러면 단 한 차례의 가뭄이나 추위만 닥쳐도 어린 풀들이 모두 죽어버리므로 종을 번식시킬 종자는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한해살이 식물들이 발아 억제물을 이용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었다. 그 물질은 종자들이 먼저 휴면기를 거치고 몇 년에 걸쳐 산발적으로 발아하게 한다.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날씨가 악화되어 대부분의 어린 풀이 죽더라도 일부 씨앗은 남아서 나중에 새로 발아하게 된다. 안 돼! 저리 가! 야생식물이 위험을 분산시켜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적응 방식 중에서 흔한 방법은 종자를 두꺼운 껍질이나 외피로 감싸는 것이다. 그렇게 적응한 많은 야생식물 중에는 밀, 보리, 완두콩, 아마, 해바라기 등도 포함된다. 야생 상태에서라면 늦게 싹트는 종자들도 발아할 기회가 있겠지만 농경이 시작되면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 초기 농경민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 땅을 갈고 물을 준 후에 씨를 뿌리면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즉시 발아한 종자들은 곧 자라나고 그 종자가 수확되어 이듬해에 다시 땅에 심어졌다. 그렇게 많은 야생 종자들은 즉시 발아하지 않아서 수확을 보지 못했다.
야생식물 중에서 이따금씩 나타나는 돌연변이 개체들에는 종자의 두꺼운 외피를 비롯한 발화 억제물이 없었다. 돌연변이들은 모두 신속하게 발화하여 다시 돌연변이의 종자들이 수확된다. 딸기류에서 큰 열매를 눈으로 확인하고 선택적으로 수확했던 것과는 달리 초기의 농경민들은 그와 같은 차이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뿌리고 자라고 거두고 다시 뿌리는 이 순환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돌연변이가 선택되었을 것이다. 종자의 분산에 대한 변화와 마찬가지로 발화의 억제에 대한 그 같은 변화도 밀과 보리, 완두콩을 비롯한 수많은 농작물이 그 야생 조상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초기 농경민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 유형은 식물의 생식에 관한 것이다. 농작물 개발에 있어서 일반적인 문제는 이따금씩 발생하는 돌연변이 개체가 정상적인 개체보다 인간에게 더 유용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종자가 더 크거나 쓴맛이 덜해서 그렇다. 그렇게 바람직한 돌연변이가 정상적인 식물과 교배하면 즉시 돌연변이가 시석되거나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초기 농경민들은 어떤 상황일 때 그러한 돌연변이를 보존할 수 있었을까? 혼자서 생식하는 식물의 경우에는 돌연변이도 자동적으로 보존된다. 무성생식을 하는, 즉 부모 식물의 덩이 줄기나 뿌리로부터 번식하는 식물이나 자화 수분을 하는 자웅동주 식물이 그렇다. 그러나 대다수의 야생식물은 그런 식으로 번식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웅동주이면서도 자화 수분을 하지 못하여 다른 자웅동주 식물과 교배하는 경우 가로 열고 나의 숫꽃이나 수술이 너의 암꽃이나 암수를 수정시키고 너의 숫꽃이나 수술이 나의 암꽃이나 암수를 수정시키는 식으로 교배하는 경우나 모든 정상적인 포유류처럼 아예 암컷과 수컷의 개체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전자는 불화합성 자웅동주식물이라 하며 후자는 자웅이주식물이라 한다. 고대 농경민에게는 두 가지 다 골칫거리였다. 까닭도 모르면서 바람직한 돌연변이들을 금방 잃었기 때문이다. 그 문제의 해결책은 또 한 가지 보이지 않는 변화 유형과도 관계가 있다. 식물의 많은 돌연변이는 생식체계 자체도 영향을 미친다. 어떤 돌연변이 개체는 가루바지를 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는다. 씨 없는 바나나, 포도, 오렌지, 파인애플 등이 그렇게 생겨났다. 또 어떤 돌연변이 자웅동주 식물은 불화합성을 잃어버리고 자수화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의 사례로는 서양자두, 복숭아, 사과, 살구, 체리를 비롯한 많은 과일 나무들이 있다. 포도는 암꽃 개체와 수꽃 개체로 분리되는 것이 정상인데 어떤 돌연변이는 자화 수분을 하는 자웅동주가 되었다. 그와 같은 방법들을 통하여 고대 농경민들은 식물의 생식 생태를 전혀 모르면서도 처음에는 유망해 보이는 돌연변이였지만 그 후손은 쓸모가 없어서 망각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극복했다. 결국 언제나 똑같은 결과를 낳고 다시 심을 만한 가치가 있는 유용한 농작물들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농경민들이 식물의 여러 개체 중에서 선택할 때에는 크기와 맛처럼 식별 가능한 특성들만 기준이 되었던 것은 아니며 종자 분산의 기법, 발화 억제물, 생식 생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들도 함께 작용했다. 그 결과 각각의 식물은 제각기 다른 특성, 심지어는 정반대 특성을 기준으로 선택되었다. 해바라기 같은 식물은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큰 종자가 선택되었고
바나나 같은 식물은 아주 작거나 있으나마나한 종자가 선택되었다. 양상추에서는 종자나 열매를 포기하는 대신 풍성한 잎을 선택했고, 밀과 해바라기는 잎을 포기하고 종자를, 그리고 호박은 잎을 포기하고 열매를 선택했다. 특히 알아둘 만한 것은 하나의 식물종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양하게 선택되어 전혀 달라 보이는 농작물들이 생겨난 경우들이다. 가령 비트 가로 열고 유럽 남부가 원산지인 명화죽과의 식물, 널리 이용되는 채소이다. 가로 닫고. 비트는 바빌로니아 시대에 이미 근대에 이르러 생긴 비트의 변종인 근대처럼 잎을 쓰기 위해 재배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뿌리를 먹도록 개발되었고 18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당분을 얻기 위해 사탕무로 개발되기도 했다. 양배추의 조상식물의 경우 원래 기름이 많은 씨앗 때문에 재배되었을지도 모른다. 양배추는 비트보다 더 다양한 변화를 겪어서 각각 잎, 현대의 양상추와 케일, 줄기, 콜라비, 새싹, 쌍눈, 양배추, 꽃봉오리, 꽃, 양배추, 브로콜리를 목적으로 선택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농경민의 선택에 따라 야생식물이 농작물로 변형된 경우들이다. 다시 말해서 농경민들은 먼저 야생식물의 특정 체계에서 나온 종자들을 선택하여 채소밭에 들여왔고 해마다 그 이듬해에 다시 재배할 후손 종자들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물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로 변형이 생기는 경우도 많았다. 다윈의 자연 선택이란 말은 자연 조건에서 어떤 종의 일부 개체들이 다른 개체들보다 더 잘 생존하거나 더 성공적으로 번식하거나 또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요컨대 차별적 생존 및 번식이라는 자연 현상이 그러한 선택을 해주는 셈이다. 그러나 조건이 달라지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유형의 개체들이 더 잘 생존하거나 번식하여 자연적으로 선택되고 그로 인해서 종 전체가 진화적 변화를 겪게 된다. 그 예를 찾는다면 영국산 나방에게 발생했던 산업형 흑색증을 들 수 있다. 유명한 얘기죠, 이거는. 19세기에는 환경이 오염되면서 몸빛이 어두운 개체들이 밝은 개체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아졌다. 어둡고 더러운 나무에 앉아있는 어두운 색의 나방은 나무와 대조되는 밝은 색을 지닌 나방에 비하여 포식자의 눈에 덜 띄기 때문이다. 혁명이 나방의 환경을 바꿔놓았던 것처럼 농경은 식물들의 환경을 변화시켰다. 채소밭은 땅을 갈고 비료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야 하는데 건조하고 비료도 주지 않는 산비탈과는 성장 조건이 매우 다를 수밖에 없었다. 작물화된 식물에서 일어났던 변화 중에는 그렇게 조건이 달라져서 그 조건에서 유리한 개체의 유형도 달라지면서 생긴 변화가 많았다. 예를 들면 농경민이 채소밭에 조밀하게 종자를 뿌린다고 했을 때 종자 사이에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건조하고 척박한 산비탈에서는 종자가 많지 않아 경쟁도 덜하므로 작은 종자들이 유리했지만 채소밭에서는 좋은 조건을 이용하여 재빨리 성장할 수 있는 큰 종자들이 더 유리해진다. 이처럼 식물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진 점은 종자가 커지는 변화를 비롯하여 야생식물의 고대 농작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변화의 주된 요인의 하나였다. 재미없죠? 읽는 저도 그렇게 재미는 없습니다. 참을성 있게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책들은 대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농작물의 약간이나 가래나 법칙 이렇게 하면 2부가 지나면 좀 또 양상이 달라지니까, 내용이 달라지니까.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세계의 주요 농작물과 작물화 유형. 식물마다 작물화의 난이도가 크게 달랐던 것. 즉 어떤 종은 오래전에, 어떤 종은 중세에 와서야 작물화되었고, 또 어떤 야생식물은 우리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텼던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서남아시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작물화되었던 여러 농작물들의 상당히 규칙적인 개발 순서를 살펴봄으로써 많은 해답들을 추론할 수 있다. 만년 전에 작물화되었던 밀, 보리, 완두콩을 비롯하여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최초의 농작물들은 각기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던 야생 조상으로부터 생겨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조상 식물들은 먹을 수 있었으며 야생 상태에서도 수확량이 많았다. 재배하기도 쉬워서 그냥 뿌리거나 심는 것으로 충분했다. 성장 속도도 빨라 뿌린 후 몇 달 만에 추수가 가능했다. 이것은 그때까지 유랑하는 수련민과 정착한 촌락민 사이의 경계선에 있었던 초기 농경민들에게는 중요한 이점이었다. 이 작물들은 딸기나 양상추처럼 나중에 개발된 농작물과는 달리 저장하기도 간단했다. 그리고 대부분이 자화 수분 식물이었다. 그 농작물로 개발된 변종들은 혼자서도 수분을 할 수 있어서 인간에게 덜 유용한 다른 변종들과 교배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바람직한 유전자를 후손에게 변함없이 그대로 물려주었다. 마지막으로 그 야생 조상들은 약간의 유전적 변화만 일으켜도 금방 농작물이 될 수 있었다. 가령 밀의 경우 줄기가 흩어지지 않고 종자가 일제히 신속하게 발화하도록 하는 돌연변이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이다. 농작물 개발의 다음 단계는 BC 4000년경에 작물화되었던 최초의 가시수 및 경과수가 포함된다. 그 중에는 올리브, 무화과, 대추, 야자, 석류, 포도 등이 있었다. 곡류나 콩류와 비교한다면 이 식물들은 심은 후 적어도 3년이 지나야만 식량을 거두기 시작할 수 있고, 더구나 최대의 생산량을 거두려면 장장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런 농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은 정착하여 촌락 생활에 완전히 몸을 맡긴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런 초기 과실류와 경과류도 그와 같은 농작물 중에서는 가장 재배하기 쉬운 것에 속했다. 나중에 작물화된 나무들과 달리 이 나무들은 땅에 직접 꺾꽂이를 하거나 씨앗을 심는 것만으로도 재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꺾꽂이의 이점은 고대 농경민들이 생산량 많은 어떤 나무를 발견했을 때 거기서 나온 후손들도 모두 그 나무와 똑같을 것이라고 믿어도 좋다는 점이다. 세 번째 단계는 재배하기 훨씬 어려웠던 과실수, 사과, 배, 서양자두, 체리 등이었다. 이 나무들은 꺾꽂이로 재배할 수 없다. 그리고 종자로 재배하려는 노력도 헛수고에 불과하다. 아무리 훌륭한 개체의 후손들도 제각기 변동이 심해서 쓸모없는 열매만 내놓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나무들은 접목법이라는 까다로운 기술로 재배해야만 했다. 이 방법은 농업이 시작되고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중국에서 처음 개발되었다. 접목법은 일단 그 원리를 알더라도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원리 자체도 의식적인 실험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접목법의 발명은
어떤 유랑민이 잠시 배설을 하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맛 좋은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도 즐거워하는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재배가 늦어진 이 과실수들은 그 야생 조상이 자화 수분 식물과는 전혀 딴판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또 하나의 문제였다. 이 나무들은 동일한 종이면서도 유전적으로 다른 변종에 속하는 다른 나무에 의해서 타화 수분을 해야 했다. 따라서 초기 농경민들은 타화 수분이 필요 없는 돌연변이 나무를 찾아내든지 아니면 동일한 과수원 내에 유전적으로 서로 다른 변종이나 암수 개체들이 가까이 위치하도록 의식적으로 심어주어야 했다. 그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사과, 배, 서양, 자두, 체리의 작물화는 고대까지 늦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시기에 역시 재배가 늦어졌던 다른 식물들은 훨씬 적은 노력만으로도 작물화되었다. 그것은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밭에서 자라는 잡초에 불과했던 야생식물들이었다. 잡초에서 출발한 농작물에는 호밀과 귀리, 순무와 무, 비트와 리크, 양상추가 있었다. 앞서 자세히 설명한 순서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해당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그와 유사한 순서가 나타났다. 특히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밀과 보리는 흔히 곡류 또는 곡물이라고 일컫는 농작물의 한 부류에 속하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완두콩과 렌지콩은 콩류에 속한다. 곡류 농작물들은 성장이 빠르고 탄수화물 함량이 높으며 재배 면적당 식량 생산량이 엄청나다는 장점이 있다. 그 결과 오늘날 곡류는 인간이 소비하는 총 열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의 주요 작물 12종 속에서도 5종 밀, 옥수수, 벼, 보리, 수수이나 포함되어 있다. 곡류는 단백질 함량이 낮은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대개 단백질이 2% 이상, 메주콩의 경우에는 자그만치 38% 포함되어 있는 콩류로 보완하면 된다. 그리하여 곡류와 콩류는 균형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도표 7-1에도 요약되어 있지만 식량 생산은 많은 지역에서 토종 곡류와 콩류가 결합된 형태의 작물화로 시작되었다. 가장 낯익은 예를 찾는다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밀, 보리와 완두콩, 렌지콩의 결합, 중앙아메리카에서 옥수수와 몇 가지 완두콩의 결합, 중국에서 벼, 귀장류와 메주콩을 비롯한 잠두류의 결합 등을 들 수 있다. 그보다는 덜 알려진 편이지만 아프리카에는 수수, 아프리카벼, 진주기장과 광저기, 광저기는 콩과의 식물로 열대빛 온도에서 재배하여 씨와 어린 깍지를 먹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저기 그라운드 너트와의 결합, 그리고 안데스 일대는 곡류가 아닌 키노아, 돼지풀의 일종으로 페루 등지에서 그 종자를 먹음. 키노아와 몇 가지 누에 콩류의 결합도 있다. 도표 7-1은 또한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섬유를 얻기 위해 일찍부터 작물화했던 아마와 유사한 농작물들이 다른 지역에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마, 4종류의 목화,
육화는 용설란과 육화 속의 각종 식물로 섬유를 채취하거나 관상용으로 많이 키운다. 육화, 용설란 등의 다양한 섬유는 중국, 중앙아메리카, 인도, 에티오피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끈을 만들거나 옷감을 짜는 원료가 되었으며 그중 일부 지역에서는 가축의 털도 사용되었다. 초기 식량 생산의 중심지 중에서 끝까지 섬유 작물이 없었던 지역은 미국 동부와 뉴기니밖에 없었다. 이렇게 유사한 농작물들도 있었지만 전 세계의 식량 생산 체계에는 지역에 따라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도 있었다. 그중 하나는 초기의 대다수 농업 방식에는 살포식 파종과 단일 경작지, 그리고 나중에는 쟁기질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즉 씨앗을 한 주먹씩 한꺼번에 뿌렸기 때문에 밭 하나에 한 가지 농작물만 심게 되었다. 소와 말 등의 대형 포유류가 가축화된 후에는 쟁기를 끌게 하여 동물의 힘으로 밭을 갈았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쟁기를 끌 수 있는 동물이 가축화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밭을 가는 일은 언제나 사람이 막대기나 괭이를 손에 쥐고 직접 하는 수밖에 없었으며 종자도 한 줌씩 흩뿌리는 것이 아니라 한 톨씩 손으로 심어야 했다. 따라서 신세계의 밭은 단일 견작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농작물들을 함께 심는 혼합식 채소밭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또 하나 중요한 농업 체계의 차이점은 열량과 탄수화물의 주요 공급원에 대한 것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지역에서는 주로 곡류가 열량의 공급원이었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는 뿌리 작물이나 덩이 줄기 작물이 곡류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분담했다. 고대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에서 그 같은 농작물의 중요성이 무시해도 좋을 정도였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열대 남아메리카에서는 마니오크, 일명 카사바와 고구마가 주식이었고 안데스 일대에서는 감자와 오카,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참마류, 동남아시아와 뉴기니에서는 인도양 서태평양 원산의 참마류와 테로토란이 주식이었다. 나무 작물, 그 중에서도 특히 바나나류와 빵나무는 동남아시아와 뉴기니에서 탄수화물이 풍부한 주식을 제공해 주었다. 인위적 선택에 의한 농작물 개발 원리, 그리하여 노마 시대에는 이미 오늘날의 주요 농작물들이 거의 대부분 세계 어느 지역의 성과는 재배되고 있었다. 앞으로 가축에 대해서도 똑같은 현상을 확인하겠지만 고대 수렵 채집민들은 토종 야생 식물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고대 농경민들은 작물화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식물이라면 거의 빠짐없이 발견하여 작물화했던 것이다. 딸기와 나무딸기는 중세의 수사들이 처음 재배하기 시작했다.
현대의 품종 개량자들도 고대 농작물을 개선시키거나 대수롭지는 않지만 새로운 농작물을 속속 개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딸기류, 블루베리, 크림베리, 키위와 견과류, 마카다미아, 피간, 캐슈가 눈에 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근대에 들어와서 개발된 농작물들은 밀, 옥수수, 벼 등의 고대 주식에 비하면 그 중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식량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데도 끝내 작물화하지 못한 야생식물도 많다. 그러한 실패 중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떡갈나무의 경우로 도토리는 중작으로 기근이 닥쳤을 때 유럽 농민들의 구황식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와 미국 동부에서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주식이기도 했다. 도토리는 전분과 기름이 풍부하므로 영양면에서도 귀중한 식량이었다. 먹을 수 있는 야생 식량이 흔히 그렇듯이 대부분의 도토리에도 쓴맛이 나는 탄닌산이 들어있다. 도토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몬드를 비롯한 야생 식물에서 쓴맛을 내는 화학물질을 처리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탄닌산을 처리하는 요령을 배웠다. 즉 도토리를 갈고 물에 걸러서 탄닌산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이따금씩 발견되는 탄닌산이 적게 포함된 돌연변이 떡갈나무에서 도토리를 수확했던 것이다. 우리는 어째서 도토리처럼 소중한 식량 공급원을 작물화하지 못했을까? 왜 딸기와 나무딸기를 작물화하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고대 농민들은 접목법처럼 까다로운 기술도 훌륭히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식물들은 어떤 점 때문에 작물화에 실패했을까? 알고 보면 떡갈나무는 처음부터 삼진을 먹고 들어갔던 셈이다. 첫째, 떡갈나무의 느린 성장 속도는 농경민들의 인내력을 소모시키기에 충분했다. 밀을 뿌리면 몇 달 만에 수확을 거둘 수 있고 아몬드를 심으면 3, 4년 만에 열매가 열리는데 도토리를 심어서 소출이 나오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린다. 둘째로 떡갈나무는 원래 다람쥐에게 맞는 크기와 맛의 열매를 만들려고 진화되었다. 그 녀석들이 바삐 도토리를 파먹고 파내고 까먹는 모습은 누구나 보았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쩌다가 깜빡 잊고 파내지 않으면 그 도토리에서 떡갈나무가 자라난다. 떡갈나무가 자라기에 적합한 곳이라면 거의 빠짐없이 해마다 수십억 마리의 다람쥐들이 각자 수백 개의 도토리를 퍼뜨리고 있다. 우리 인간은 도저히 원하는 도토리를 얻기 위해서 떡갈나무를 선택할 기회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성장 속도는 느리고 다람쥐는 재빠르다는 문제점은 너도감나무와 시코리나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각각 유럽인들과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야생 상태로 많은 견과류를 얻고 있지만 역시 작물화되지는 못했다. 마지막으로 아몬드와 도토리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몬드에서는 단 하나의 우성 유전자가 쓴맛을 조절하지만 떡갈나무에는 쓴맛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여러 개인 듯하다. 가령 고대 농경민이 어쩌다가 발견한 쓴맛이 없는 돌연변이 나무의 아몬드나 도토리를 땅에 심었을 때 유전학 법칙에 따라 아몬드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자라난 나무의 열매 절반이 역시 쓴맛이 없겠지만 떡갈나무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열매에서 계속 쓴맛이 난다. 설령 어느 농경민이 도토리를 재배하겠다고 나서서 다람쥐를 물리치고 끈기 있게 버텼더라도 이 문제에만 부딪히면 그만 열정이 식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딸기와 딸기나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개똥 집 밖이를 비롯하여 딸기류를 좋아하는 새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골칫거리를 안고 있었다. 물론 노마인들이 야생 딸기를 밭에서 기르기는 했다. 그러나 수십억 마리나 되는 유럽의 개똥 집 밖이들이 어디에나 빠짐없이 야생 딸기의 종자를 배설해 놓았으므로 딸기는 인간들이 원하는
큰 열매가 되지 못하고 계속 개똥 집바퀴들이 좋아하는 작은 열매들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와서 보호망과 온실이 개발되면서 개똥 집바퀴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비로소 우리의 기준에 맞추어 딸기와 나무 딸기를 재설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슈퍼마켓의 거대한 딸기와 작은 야생 딸기 사이의 차이도 결국 재배 식물과 그 야생 조상을 구별짓는 다양한 특징들 중에 한 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같은 차이점들은 원래 야생식물 자체의 자연 발생적 변이에서 비롯된 것들이었다. 그 중에서 일부, 즉 딸기류의 크기나 견과류의 쓴맛 같은 변이는 고대 농경민들이 금방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변이, 가령 종자 분산의 기법이나 종자의 휴명기 따위는 현대 식물학이 탄생할 때까지 인간에게 들키지 않고 넘어갔을 것이다. 고대 등산객들이 먹을 수 있는 야생 식물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의 의식적이었든 무의식적이었던 아무튼 그 선택의 결과로 야생 식물이 농작물로 진화하게 된 과정은 처음에는 무의식적인 과정이었다. 즉 우리가 야생 식물의 여러 개체 중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밭에서 재배되는 식물 개체 사이의 경쟁은 야생 상태와는 또 다른 개체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화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다윈도 그 위대한 저서 종의 기원에서 대뜸 자연 선택부터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 저서의 첫 장은 우선 우리의 농작물이나 가축이 어떻게 인간의 인위 선택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길게 설명하고 있다. 다윈을 생각할 때 우리는 대개 갈라파고스 섬의 새를 먼저 떠올리지만, 정작 다윈은 그보다 농부들이 구주베리 변종을 만들어낸 이야기부터 꺼냈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썼다. 하찮은 재료를 가지고 그토록 기막힌 결과를 빚어낸 원예가들의 솜씨에 크나큰 놀라움을 표시하는 원예 서적을 많이 보았다. 그러나 그 기술은 사실상 간단한 것이고 마지막 결과를 놓고 본다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예외 없이 처음에는 가장 잘 알려진 변종을 재배하다가 그 종자를 뿌렸을 때 약간 더 나은 변종이 나타나면 다시 그것을 선택하는 식으로 되풀이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위 선택에 의한 이 농작물 개발의 원리는 바로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 7장이 끝났습니다. 8장은 좀 기네. 8장은 좀 기니까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을 끝냈고요. 7장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어요. 다음 시간에 8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밥을 좀 먹고요. 곧바로 밥 먹고 웬만하면 바로바로 독서를 할 거고요. 오늘 오후에는 정견이 데리고 산책을 가면서 혈압약을 좀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도 좀 다녀오기도 할 예정입니다. 평일인데 이렇게 쉬고 있으니 좋네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